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SKT 유심 해킹 사태 이후 휴대전화만 보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은데요. 이 와중에 해킹을 주도한 인물이 중국 해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 사이버정책센터 연구원의 폭탄 발언이 터지자 미국 국가안보위원회는 비상회의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무려 수개월간의 포렌식 분석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레드윈터라는 중국 해커 조직이 숨겨온 비밀 작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한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디지털 안보를 뒤흔든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창밖에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휴대폰 진동 알림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프린스턴 사이버정책센터의 연구실 창문은 항상 비가 올 때 더 아름다워요. 빗방울에 비치는 빛이 만드는 패턴이 마치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 흐름 같아서 종종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다 연속해서 울리는 알림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는 15개의 부재중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엘리, 지금 당장 확인 필요해. 한국에서 큰일 터졌어. 닉 알텐, 제 오랜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NSA에서 함께 일하다 지금은 프린스턴에서도 같이 연구하는 사이죠. 속도를 내어 노트북을 열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간단한 글귀만 있었어요. SK텔레콤 HSS 시스템 해킹, 유심 정보 2,300만 건 유출 의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HSS는 홈 가입자 서버의 약자로 통신사의 핵심 시스템이에요. 간단히 말해 모든 휴대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연구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닉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차분한 표정 대신 얼굴이 상기된 채로요. 엘리, 방금 CSIG 긴급회의에 초대장 받았어. 1시간 후에 화상으로 열려. CSIG는 사이버 위협정보 교류 간담회의 약자예요. 미국 정부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모여 중요한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죠.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왜 CSIG에서 다뤄져? 닉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어젯밤 SK텔레콤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가 9.7기가 분량의 데이터를 빼간 것으로 보여. 그 중에는 유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저는 모니터를 돌려 닉에게 보여줬어요.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알뜰폰 불법 개통으로 5천만 원 피해를 봤대. 유심 복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회의가 시작되자 화면에는 여러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NSA, FBI, 그리고 주요 사이버 보안 기업 대표들이요.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사고 대응팀이 준비한 간략한 보고서가 공유됐어요. 4월 19일 오후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됐다고 해요. 보안팀이 조사한 결과 악성 코드가 발견됐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와 IMSI, K밸류 등 유심 복제에 필요한 정보들이었어요. 주민번호나 금융정보는 없었다고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저는 자료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통신 인프라를 노렸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닉에게 물었어요. 이 패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레드윈터의 서명이 보여. 분명히. 레드윈터는 중국계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조직이에요. 이들은 금전적 이득보다는 정보 수집과 인프라 장악을 목표로 해요. 이번 공격이 레드윈터의 소행이라면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고들기로 말이죠. 닉,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 정보 요청해볼게. 그날 밤, 저는 SKT 해킹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통신망이 위험에 처한 지금 누군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 연구실에 도착한 저는 커피잔을 들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밤새 모은 자료들이 모니터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중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VPN 장비 취약점을 노린 거야. 저는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며 몇 개의 파일을 열었어요. SK텔레콤에서 사용하던 연결 VPN에 관한 정보였죠. 문이 열리며 닉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잔의 따끈한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별로 안 잡은 얼굴이네. 뭐 찾았어?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코드들은 이반티 VPN의 중대 취약점이야. CVSS 점수가 9점이나 돼. 닉은 제 옆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진입점은 VPN이었고 거기서 내부망으로 침투한 거네.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클라우드 기반 유심 관리 시스템까지 도달했다는 거야.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파일을 하나 더 열었어요. 대만 사이버 보안 기업 팀T5의 최신 보고서였습니다. 여기 봐. 팀T5에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야. 중국과 연계된 APT 그룹이 전 세계 12개국, 20개 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해. 그 중에 한국도 포함돼 있어. 닉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일어섰어요. 내 서버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잠깐만, 파일 좀 가져올게. 닉이 돌아온 건 10분 후였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내가 과거 NSA에서 분석했던 레드윈터의 공격 패턴 자료야. 너무 닮았어, 엘리.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공격은 레드윈터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BPF 도어 악성 코드를 심은 것도 똑같아. 이 악성 코드는 평소엔 조용히 숨어 있다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돼. 닉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게 SK텔레콤 보안팀이 초기에 이 해킹을 놓친 이유야. 악성 코드가 정말 교묘하게 숨어 있었거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레드윈터가 정말 이번 해킹의 배후라면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요. 서명 알고리즘을 확인해 볼까? 닉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해커들은 종종 자신만의 독특한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툴을 사용하는데 이를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에 서명을 남기는 것처럼요. 몇 시간 동안 코드 분석에 집중한 후 닉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찾았어. 이건 확실해, 엘리. 레드윈터가 사용하는 그 코드 맞아. 닉의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나열되어 있었지만 특정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이전 레드윈터 공격에서 발견된 코드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이 한국의 통신 인프라를 노렸어.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한국일까? 닉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야. 통신망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돼 있지. 통신망을 장악하면 전체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어.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공유해야 해. 사람들이 위험을 알아야 해. 하지만 그때 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안젤라 후앙이었습니다. 그녀는 태평양 디지털 정책 연구소의 사이버 외교 전문가로 저와는 종종 의견 충돌을 빚곤 했어요. 엘리, 들었어? SK텔레콤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대. 주민번호나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안젤라. 안젤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엘리, 보안 전문가라면 정확한 사실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은 확인도 안 된 추측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화를 억눌렀어요. 안젤라, SK텔레콤이 발표한 내용만 봐도 충분히 심각해.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인증 시스템 전체가 위험하다는 뜻이야. 제 목소리에 강한 확신이 실렸지만 안젤라는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듯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이 중국 정부를 거론하는 건 외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언이야. 근거는 뭐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린스턴 캠퍼스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닉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안젤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렇듯 우리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더라고. 닉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녀 입장도 이해는 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SK텔레콤 공식 발표문 좀 볼까? 화면에는 SK텔레콤의 CEO 유영상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9일 오후 11시경 당사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번호나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은 이어서 SK텔레콤이 취한 조치들을 설명했어요. 악성 코드 제거, 시스템 격리, 그리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무료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이었죠. 유심 교체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중얼거리며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의 뉴스 기사들에 따르면 이미 유심 교체를 위해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긴 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준비된 유심칩이 금세 동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어요. 안젤라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웠어요. 엘리, 우리 얘기 좀 할까? 지금 시간 돼. 1시간 후,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어요. 안젤라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엘리.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왜 당신이 이 문제를 그렇게 과격하게 다루는지야. 우리는 학자잖아. 정치인이 아니라.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내가 과격한 게 아니야, 안젤라. 난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라는 증거가 있어. 안젤라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 어떤 증거?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닉과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보여줬어요. 레드윈터의 서명 알고리즘, BPF 도어 악성 코드 패턴, 그리고 팀 T5의 보고서까지. 이 모든 정황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을 가리키고 있어. 안젤라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리, 이건 추측에 불과해. 패턴이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주체가 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안젤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국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중국을 적으로 몰아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저는 참을 수 없이 답답했어요. 너무 늦게 움직이면 그땐 통제할 수 없어요. 안젤라, 당신은 이런 공격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모르는 거야? 안젤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엘리, 지금 당신이 하려는 건 디지털 메카시즘이야. 공포를 조장해서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려는 시도라고. 우리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안젤라는 자리를 뜨며 말했어요. 당신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지목한다면 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신중한 접근이 과연 현명한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레드윈터는 더 많은 시스템을 노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연구실로 돌아와 닉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예상한 반응이야, 닉이 말했어요. 하지만 엘리, 우리가 옳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야. 한국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 저는 결심했어요. 이 위험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때마침 한 기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제 전문 분야에 관한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딱 좋은 타이밍이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닉에게 말했어요. 이제 경고를 해야 할 때야. 기자 마이클 그린은 뉴욕타임스의 테크 칼럼니스트로 보안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프린스턴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보 유출인가요?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인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사이버 전쟁의 시작이라고 봐야 해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으로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강한 표현이네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레드윈터의 공격 패턴, VPN 취약점 활용, 그리고 이전 공격들과의 유사성까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반 시설을 장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현재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위험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중국 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틱톡, 그리고 수많은 중국산 AI 서비스들. 이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마이클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로 흘러간다고 보시나요? 수집된 정보는 암시장을 거쳐 해커 조직과 국가기관으로 넘어갑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정보로 맞춤형 공격을 준비할 수 있죠. 저는 한국 상황을 예로 들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유심 복제로 금융 사기가 발생할까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만약 통신망이 마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통신망은 모든 인프라의 기반이잖아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질문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중국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차단도 고려해야 해요. 마이클의 표정이 놀랍게 변했어요. 차단이요? 그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안전과 편리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전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마이클은 약속했어요. 이 내용은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겁니다. 박사님의 경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이클의 기사는 일면에 실렸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 사이버 전문가 경고, 중국 앱, 국가안보 위협. 기사는 제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다루며 특히 중국 앱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몇 시간 내에 다른 언론사들도 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주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인터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닉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엘리, 당신 지금 온라인에서 핫이슈야. 의회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 그의 화면에는 미국 상원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보였어요. 브레넌 박사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산 앱 차단 법안 논의를 즉시 재개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이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유심 교체를 위해 SKT 대리점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섰고 유심 보호 앱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안젤라였습니다. 엘리, 뭘 한 거야? 당신 때문에 중국 문제가 외교적 사안이 됐잖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안젤라,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위험을 알 권리가 있어. 당신은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이건 책임감 있는 전문가의 태도가 아니야. 전화가 끊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는 평화로웠지만 디지털 세상에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닉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엘리. 이제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레드윈터는 아직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한국에서 온 뉴스 영상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유심 교체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어요. 대부분 5060대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준비된 유심이 130개밖에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할아버지가 대리점 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사과하고 있었죠. 유심 교체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유심 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심 정보와 기기를 연결해 특정 휴대폰에서만 유심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려 앱 자체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었어요. 닉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 상황이 심각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심칩 하나로 이렇게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니 믿기 힘들지. 닉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실은 내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 AI 딥페이크와 유심 해킹을 결합한 공격 말이야. 저는 호기심에 그를 바라봤어요.
어떤 공격? 닉은 태블릿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AI로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 거기에 유심 복제 기술을 더하면 가족의 목소리로 전화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가능해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닉의 말은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중국은 AI 기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야. 그들의 목표가 단순히 정보 탈취가 아니라면 저는 문장을 끝맺지 못했어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NN에서 화상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시지였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대신 우리 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옵니다. 우리가 쓰는 앱, 기기, 서비스를 통해서 말이죠. 진행자가 물었어요. 브레넌 박사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했어요. 이건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유출된 신분증 사진으로 알뜰폰이 개통됐고 이를 통해 본인 인증을 우회해 계정을 탈취했죠. 결국 금융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런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 설정, 유심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가 필수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동료들과 함께 SK텔레콤 해킹 관련 새로운 정보를 분석했어요. 포렌식 전문가들이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해커들이 서버에 침투한 후 약 3일간 시스템 내부를 탐색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찰이야, 닉이 말했어요. 본격적인 공격 전에 준비 단계였던 거지.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SK텔레콤 보안팀이 조금 더 늦게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면 해커들이 더 많은 시스템에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 다른 통신사들도 이미 침투당했을지 몰라.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어요. 그들은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줬습니다. 유심 교체 대란은 일부 매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일부 고객들은 통신사를 옮기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2차 피해는 보고되고 있나요? 아직 대규모 피해는 없습니다만 사기범들이 이 혼란을 노리고 있어요. 가짜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닉이 다가와 커피를 건넸어요. 무슨 생각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한국은 첫 번째 타겟일 뿐이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은 미국이 될 수도 있어.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닉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 빨리 와봐. 중요한 거 찾았어. 닉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포렌식 결과야. 일부 로그가 중국 저장성 IP에서 유입된 게 확인됐어. 저는 급히 화면으로 다가가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IP 주소는 항상 완벽한 증거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다른 증거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레드윈터와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졌네. 저는 컴퓨터에 앉아 빠르게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는 내부 메모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내 분석에 따르면 레드윈터가 활동 중일 가능성이 85% 이상이다. 이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는 게 아니라 통신 인프라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모를 완성하고 저는 이메일로 몇몇 동료에게 전송했어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캠퍼스 내 강연을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닉이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 큰일 났어.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워싱턴 포스트 웹사이트였습니다. 제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독점 입수, 브레넌 박사의 기밀 메모, 레드윈터 활동 가능성 85%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전에 작성한 내부 메모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보낸 사람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 뿐인데. 닉이 고개를 저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아. 이메일 해킹일 수도 있고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부 메모가 공개되면서 제 주장은 더 큰 관심을 받게 됐지만 동시에 더 많은 비판도 받게 됐어요.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동료들, 그리고 안젤라였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엘리. 이제 만족해? 당신의 레드윈터 이론이 국제 문제가 됐어. 안젤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안젤라, 난 그 메모를 공개하지 않았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그런 위험한 추측을 문서화한 것 자체가 무책임한 행동이야. 당신은 학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정말 너무 앞서 나간 걸까? 하지만 모든 증거는 레드윈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닉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유출로 인해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는 전문가로 볼지도 몰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다가갔어요. 캠퍼스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내면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닉, 우리가 옳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사람들을 설득할 결정적인 증거 말이야. 닉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공격 패턴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만약 레드윈터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면 한국만 노렸을 리 없어. 저희는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발생한 유사한 해킹 사건들을 찾아보았죠. 점차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국가안보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기로 한 거죠. 나는 침묵할 수 없어요. 경고했는데도 당하면 그건 우리가 무너진 겁니다. 서한을 작성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닐 우산을 쓰고 긴 줄에 서 있었습니다. 닉이 새로운 보도를 보여줬어요. 한국 정부가 전문가 팀을 소집해 중국산 디지털 플랫폼의 보안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경고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엘리. 저는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레드윈터의 다음 목표가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빨리 대응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으니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디지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 화상회의 화면에 국가안보위원회 멤버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낸 서한을 검토한 후 그들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어요. 워싱턴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이 자리에서 저는 SK텔레콤 해킹과 레드윈터에 관한 분석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브레넌 박사님, 귀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SK텔레콤 해킹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전략적 공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분석 결과는 그렇습니다. 레드윈터의 공격 패턴, 사용된 악성 코드, 그리고 중국 저장성 IP 흔적까지 모든 증거가 중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고 저는 모든 질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답했어요. 비록 내부 메모 유출로 인한 신뢰도 문제가 있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기에 무시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사이버안보청이 중국 디지털 플랫폼 검토안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의 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중국 기반 앱과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검토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닉이 연구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엘리, 해냈어. 당신의 경고가 정책 변화로 이어졌어.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중요한 건 실제 행동이지 선언이 아니야. 그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CNN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디지털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다. SK텔레콤 해킹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산 AI 플랫폼 보안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시내 전경과 함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비쳤어요. 한 노인이 인터뷰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는 해커들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TV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이런 불안에 시달리는 걸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닉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친 건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깨기 쉬워 보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잘못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건 레드윈터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닉, 만약 한국이 시작이라면 다음은 어디일까? 닉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야. 미국이야. 특히 중국 앱이 널리 사용되는 곳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캠퍼스 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 앱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안젤라였습니다. 엘리, 난 여전히 당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최근 정보를 검토해봤어. 레드윈터의 흔적이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안젤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안젤라,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같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안젤라가 대답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내일 점심은 어때? 전화를 끊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대화의 물꼬는 텄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있을 프린스턴 대학 사이버 정책센터 발표를 준비했어요. 디지털 침공 대한민국 해킹 사건 분석과 글로벌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죠. 닉이 마지막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엘리, 그동안 우리가 받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경고는 사람들을 움직였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디지털 안보는 이제 국가 생존의 문제야. 연구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일의 발표가 중요해. 사람들이 디지털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해야 해. 닉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의 열정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거야.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발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을 수정했어요. 중국과 연결된 플랫폼은 기술이 아닌 전략입니다. 봉쇄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학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연단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저는 디지털 침공 대한민국 해킹 사건 분석과 글로벌 대응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4월 19일 오후 11시, 악성 코드 발견, 그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사이버 전쟁의 시작입니다. 저는 레드윈터의 공격 패턴, VPN 취약점 활용, 그리고 중국 저장성 IP 흔적까지 모든 증거를 차례로 설명했어요. 청중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위협 앞에 서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특히 한 기자의 질문이 눈에 띄었어요. 브레넌 박사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생각할 때 디지털 단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중국과 연결된 플랫폼은 기술이 아닌 전략입니다. 봉쇄는 선택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우리는 안전과 편리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중 놀랍게도 안젤라도 있었습니다. 엘리, 솔직히 말해서 난 여전히 당신의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의 분석은 정말 철저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어야 균형이 유지돼.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안젤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함께 협력해보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연단에서 내려와 닉을 찾았어요. 그는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닉, 무슨 일이야?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방금 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알림이 왔어. 레드윈터의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어. 저는 급히 그의 옆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암호화된 코드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데이터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발생한 이상 트래픽이야. 패턴이 레드윈터와 일치해.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건 새로운 공격의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국가안보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해. 그날 밤,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레드윈터의 새로운 움직임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에 경고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닉, 우리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닉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지금도 위험을 모른 채 살고 있을 거야.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엘리.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이버 세상에서 전쟁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코드로 싸우는 전쟁이요. 모니터에 갑자기 알림이 뜨더니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창이 열렸습니다. 재접속 시도 중. 닉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디지털 안보라는 끝없는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됐어, 닉. 다음 라운드가 시작됐어. 닉은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전쟁의 다음 국면이 시작된 아침이었어요.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전문가들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요. 닉,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닉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 저는 컴퓨터에 앉아 디지털 시대의 자기 방어법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열었어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정리한 보안 수칙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방어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첫째, 기본 보안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비밀번호는 반드시 설정하세요. 4자리 숫자보다는 6자리 이상이 안전해요. 특히 유심카드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도 비밀번호가 있으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둘째, 보안 업데이트는 미루지 말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특히 iOS 18.4, 1처럼 긴급 패치라고 표시된 업데이트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클라우드 보안에 특별히 신경 쓰세요.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은 편리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중 인증을 설정하고 특히 신분증 사진은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한 장으로 알뜰폰 개통부터 계정 탈취까지 가능하니까요. 넷째, 의심스러운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특히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 APK 파일을 설치하라는 요청은 100% 사기입니다. 항상 공식 앱 스토어만 이용하세요. 다섯째, 무료 와이파이는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가짜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모두 노출될 수 있어요. 로그인 창이 HTTP로 시작한다면 즉시 이탈하고 HTTPS인지 확인하세요. 여섯째, 공유기 보안도 중요합니다. 공유기 관리자, 비밀번호는 꼭 초기 값에서 변경하세요. 그대로 두면 해커가 인터넷을 감시하거나 가짜 사이트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일곱째, 카메라와 마이크 감시에 신경 쓰세요. LED 없이 카메라가 작동하거나 이유 없이 휴대폰이 뜨거워지고 버벅인다면 해킹을 의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웹캠이나 홈캠 같은 IoT 기기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펌웨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비밀번호 미설정 시 실시간으로 영상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해킹 위험은 크게 줄어들 거야. 닉이 제 옆에서 문서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래, 대부분의 해킹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주의를 노리는 거니까. 저는 문서를 완성하고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이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창밖으로 캠퍼스가 아침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안전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준비됐어, 닉. 다음 전투를 위해서. 닉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경계의 최전선에 서야 하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루에 한 개도 사지 않는다. 중국의 거대 쇼핑몰 테무에서 울려 퍼진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월 830만 명이 찾던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한 미국 사업가가 완전히 몰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왜 한국 소비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충격적인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참교육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실화입니다. 마지막 반전의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더불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전자기기 수입 유통업을 하던 에릭 존슨입니다. 2023년 7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기회를 발견했죠. 바로 테무였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야. 테무가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면 아시아에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테무의 성공 소식을 확인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눈에 들어왔죠.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지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무려 2천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여기다. 바로 한국이야.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고 온라인 쇼핑도 활발하고 게다가 젊은 층은 가성비를 중요시한다고 하잖아. 저는 곧바로 중국 광둥성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을 만났죠. 린 웨이였습니다. 광둥성의 후텐구 공단, 수많은 공장들 사이로 불쾌한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두컴컴한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피곤한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있었지만 지친 눈빛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 운명을 바꿔놓을 인물을 만났습니다. 린 웨이였죠. 에릭,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국에서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린 웨이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공장을 둘러보며 들은 이야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죠. 와, 이게 우리만의 비결이야. 재료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인건비, 최소화하면 돼. 포장 비용, 그냥 대충 싸서 보내면 되는 거 아냐?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싼 걸 좋아하잖아. 린 웨이의 말에 저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제 걱정을 잠재웠죠. 에릭, 넌 너무 걱정이 많아. 우리가 수년간 이렇게 해왔어. 미국에서도 통했잖아.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 오히려 더 쉬울걸.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곧 설득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죠.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갔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제품을 포장했습니다. 2023년 7월, 드디어 한국 시장 진출의 그날이 왔습니다. 테무를 통해 우리 제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졌죠. 초반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이렇게 싸다고. 대박이네. 무료 배송에 이 가격이면 완전 가성비잖아. 한국의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우리 제품을 반겼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MAU는 불과 몇 주 만에 580만 명을 돌파했죠. 이 성공에 린 웨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봤지? 내가 뭐랬어. 한국 사람들도 결국은 다 똑같아. 싼 게 최고라니까. 이제 원가를 더 줄여보자고. 어차피 저들은 제품 하나하나 뜯어보지도 않을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린 웨이의 이 오만한 태도가, 그리고 제가 그의 말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우리의 성공은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MAU는
580만 명에서 830만 명까지 치솟았고 매출도 연일 신기록을 세웠죠. 린 웨이는 매일 밤 위챗으로 제게 자랑스러운 실적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에릭, 오늘도 대박이야. 한국 애들이 정말 잘 사네. 이래서 내가 한국 시장이 쉽다고 했잖아. 하지만 린 웨이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장을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직원들이 불량품을 그대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린 웨이, 이건 못 써. 이런 제품을 보내면 안 되지 않나? 그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릭,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물건들 다 이런 거야. 어차피 저들은 싼 걸 원하잖아. 품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린 웨이는 심지어 유해물질이 검출된 원자재도 계속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죠. 이런 거 신경 쓰면 어떻게 돈을 벌어? 한국 소비자들이 뭘 안다고. 그냥 싸게 팔면 다들 좋아할 거야. 저는 그의 말에 동조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출이 치솟는 상황에서 그의 방식을 바꾸긴 어려웠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제가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한국은 작은 시장이야. 설사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는 티끌만한 영향도 없을 거야. 넌 너무 걱정이 많아. 린 웨이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장 안에 메아리 쳤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곧 공포의 비명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누적 앱 설치 건수가 1800만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배가 우리의 마지막 기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정의로운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에릭. 곧 우리가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거야. 그 꼼꼼하다는 한국 소비자들도 결국은 가격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린 웨이의 이 마지막 말이 그가 얼마나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만함이 우리의 몰락을 재촉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우리는 성공의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우리의 오만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2023년 8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상세한 리뷰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리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봐요. 아기 장난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제가 전문가에게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3배나 넘게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제품을 검증하기 시작했죠. 전자제품은 분해해서 내부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의류는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분석했으며 심지어 플라스틱 제품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성분 검사까지 했습니다. 린 웨이, 큰일 났어. 한국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전부 분석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린 웨이의 대답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에릭, 넌 아직도 몰라. 우리가 한국에 수출하는 장난감에 들어가는 페인트, 다 불합격 판정받은 거야. 유럽이랑 미국에서 벌써 반품된 물건들이라고. 근데 뭐 어때? 어차피 한국은 철저한 검사도 없을 거고, 있어도 시간 끌면 그냥 통과될 텐데. 린 웨이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장난감에서 납성분이 나온다고. 설마 그걸로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한국 엄마들이야 원래 예민하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또 싼 가격 보고 살 테니까 무시해. 그깟 5천만 명 시장 가지고 쓸데없이 예민하게 구는군. 미국에서도 이런 일 있었지만 결국 다들 입 다물었어. 한국은 더 쉽지. 저들은 싼 물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곧 조용해질 거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품 분석 결과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고 소비자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이런 식의 품질 관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 환불을 요청하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유명 유튜버의 폭로였습니다. 그는 우리 제품 100개를 구매해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생중계로 공개했죠. 보세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가성비 제품의 실체입니다. 100개 중 37개가 불량이에요. 이건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기만이죠. 그 유튜버의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소비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주부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제품 검증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제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힘을 모아주세요. 주부들은 자발적으로 테무 제품 검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구매한 제품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심지어 변호사까지 나서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린웨이, 이제 정말 심각해. 한국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그제서야 린웨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릭, 이건 예상 못했는데.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미국에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MAU 830만 명까지 올라갔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불 요청은 폭주했고 새로운 주문은 급감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였습니다. 테무 품질이라는 말이 비아냥거림의 대명사가 됐어요. 최저 품질을 비꼬는 말로 쓰이고 있답니다. 린웨이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에릭, 우리가 가격을 더 내리면 어떨까? 반값으로 팔면 다시 사줄 거야. 어차피 한국 사람들도 가격에는 약하잖아. 하지만 그의 말은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나도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한 소비자의 댓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사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돈으로 흥정할 순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자만심은 한국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검증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환불 요청과 분노한 소비자들의 항해 전화. 하지만 이런 불안한 나날들은 곧 현실이 되어 저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미국 본사에서 끔찍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미국 본사에서 끔찍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679만 명으로 급감했다는 보고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단순한 불량품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기만입니다. 중국의 한 공장 관계자가 익명으로 제보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할 목적으로 품질 관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공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발암물질 검출로 반품된 제품들의 라벨만 바꿔 한국으로 보냈죠. 특히 아이들 장난감은 더 심각했습니다. 린웨이는 매일 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한테는 이 정도쯤이야. 어차피 저들은 가격만 보고 덤벼들 테니까.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 공장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린웨이가 했던 말까지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죠. 한국은 작은 시장이야. 설사 문제가 생겨도 우리한테는 티끌만한 영향도 없을 거야. 이 보도가 나간 날 한국의 모든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주부 커뮤니티, 직장인 커뮤니티, 학부모 카페, 모든 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우리를 무시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진정한 힘을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쿠팡의 대응이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로켓 배송 투자를 발표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을 존중합니다. 가격만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품질, 안전, 신뢰,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린웨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에릭,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잠잠해질 거라고. 우리 중국에선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외쳤습니다. 여기는 중국이 아니야. 한국이라고. 당신은 아직도 한국 소비자들을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유튜버들이 연대해서 테무 실체 고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의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CNN까지 이 소식을 다뤘죠. 해외 유수의 언론들도 한국 소비자들의 이 놀라운 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 쇼핑 플랫폼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저는 마침내 린 웨이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방식을 따를 수 없었죠. 린 웨이 씨,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한국을 너무 얕봤어요. 한국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이었죠. 린 웨이는 마지막까지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에릭, 넌 너무 겁쟁이야. 이런 것쯤이야. 우리가 가격을 반으로 내리면 그만하세요. 이제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소비자 단체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우리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죠. 한국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장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주문량은 바닥을 쳤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다른 공장들도 우리와 거래하기를 꺼리기 시작했죠. 한국 소비자들이 검증한 불량 공장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에릭 씨, 저희 공장도 이제 당신들과는 거래하기 어렵겠네요. 한국에서 이런 평판을 받은 기업과 거래했다간 저희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버티면서 린 웨이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 소비자들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품질과 신뢰를 무시한 채 단순히 가격만으로 승부를 보려 했던 저의 오만함을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했던 겁니다. 이제 저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 소비자들 앞에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것,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지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처음 테무를 시작할 때의 그 자신감 넘치던 순간들, 린 웨이와 손을 잡았던 날,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을 너무나도 얕보았던 우리의 오만함까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국의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명했고 정의로웠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존경하는 한국 소비자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는 한국 소비자들의 현명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큰 오만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윤만을 줬다가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뻔했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소비자단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에릭 씨, 우리는 결코 싼 제품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인 신뢰와 안전마저 무시한 채 우리를 기만하려 했던 그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죠. 한국 소비자들은 현명합니다. 우리는 늘 정당한 가치를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린 웨이가 그토록 크게 실수했는지를. 그는 끝까지 한국 소비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테무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0.7%까지 추락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의 다른 기업들조차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는 전 세계 시장의 시금석과도 같은 곳이었죠. 귀국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저는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은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후에도 우리는 늘 품질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답니다. 당신이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현명한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품질을 꼼꼼히 따지고 정당한 가치를 추구하며 기업의 양심을 요구했던 소비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린 웨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릭, 너 정말 한국 소비자들한테 항복한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고 자존심이었으며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 심경글을 썼습니다. 한국 소비자 여러분,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정의로운 심판관이었고 현명한 스승이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정의로움과 현명함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 세계 시장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했다간 당신의 기업도 우리처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테무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닌 한국 소비자들의 현명함과 정의로움이 전 세계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에릭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관이었고 현명한 스승이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한국 시장의 특별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소비자들이라는 찬사로 바뀌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이런 현명함과 정의로움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한국인들 하루에 한 개도 안 산다.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위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소비자들이 가진 정의로운 힘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비자니까요.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